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규모 7.6 강진에 이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중심부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와 주택 등 건물 100채 이상이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을 쓰지 않고 눈빛이나 호흡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로봇팔이 개발됐습니다. 사용자의 시선과 호흡 시 횡격막 움직임을 인지해 작동하는 방식인데 일상적인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장에서 반복 작업에 쓰이는 로봇팔을 전문가의 프로그래밍 없이 조작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조이스틱으로 경로를 그려주면 로봇팔이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서 일반인도 쉽게 고난도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해성이 2개나 밤하늘에 등장하는 등 다양한 우주쇼가 예고됩니다. 4월과 10월 각각 밝게 빛나는 해성이 지구를 찾아올 예정이고 추석쯤에는 슈퍼문급 보름달과 토성이 함께 떠올라 밤하늘을 장식할 전망입니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얼음 핵을 제공해 결빙을 만들어주는 신비의 세균 휴도모나스 시린가이가 있습니다. 스키장 인공 눈을 만드는데 필수 재료로 쓰이는 이 세균의 특성과 발견의 계기를 사이언스 투데이가 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새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는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아직도 무너진 가옥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남겨져 있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도 6의 흔들림이 관측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중진부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와 주택 등 건물 100채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또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는 2일 오전까지 규모 5 전후의 여진이 이어져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강진 충격으로 도로가 갈라지면서 고속도로 통행에도 차질이 발생했고 나가노역과 가나자와역을 잇는 구간의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는 등 열차 운행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서해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최고 85cm의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1일 밤 8시 35분 강원도 묵호에서 최고 85cm의 해일이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포 66cm, 속초 45cm, 임원 33cm 등의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동해안의 지진 해일은 일본 강진이 발생한 지 1시간 51분 뒤인 오후 6시 1분쯤 남항진에서 처음 관측됐고 이후 주변 지역으로 전파됐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의 지진 해일 높이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당분간 해안가 출입은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는 그동안 지진이 자주 일어난 지역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노토반도 북부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고 지난 3년간 진도 1 이상 지진이 506회 발생했습니다. 특히 앞서 지난해 5월에는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군발 지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단층이 넓게 움직인 것으로 동해 쪽 지진으로는 최대급에 가깝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인지클리닉의 신경과 전문의 사라 가르시아 푸타세크 교수팀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15,5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 약 11,000명은 심장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서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추적 결과 스타틴이 투여되고 있는 치매 환자들이 스타틴이 투여되지 않은 환자들보다 시간이 가면서 인지 기능이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틴 복용 환자는 치매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함께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인지 기능은 스타틴 비복용자보다 좋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의 온라인 과학 전문지 바이오메드 센트럴이 발행하는 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연구와 치료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맨눈으로 관측 가능한 혜성이 2개나 밤하늘에 등장합니다. 한가위에는 슈퍼문에 버금가는 큰 보름달과 토성이 함께 떠오른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하얗고 긴 꼬리가 유난히 아름다운 혜성.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이 신비스럽지만 혜성을 맨눈으로 보는 기회는 무척 드뭅니다. 그런데 새해에는 무려 2개의 혜성이 지구를 찾아옵니다. 4월에 만날 혜성의 이름은 폰스브룩스입니다. 71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혜성인데 마치 뿔이 난 것처럼 보여 악마 혜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보통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맨눈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밝아져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에는 서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또 다른 혜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C2023A3 혜성이 그 주인공으로 무려 8만 년 만에 지구를 찾습니다. 특히 이 혜성은 큰 계자리 1등성인 시리우스만큼 맑아 해가 진 저녁 하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C2023A3 혜성은 10월 13일 저녁 무렵에는 서쪽 하늘에서 18일쯤에는 새벽에 만나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혜성의 모습을 망원경이 아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월에는 멋진 꼬리를 가진 혜성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한가위 즈음에는 슈퍼문급 보름달과 토성이 만드는 우주쇼도 예정돼 있습니다. 추석 날 밤 둥글고 큰 보름달 위로 고리가 아름다운 행성, 토성이 떠올라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12월에는 해왕성이 반달 뒤로 숨었다 나타나는 엄폐 현상과 시간당 150개 이상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연말 밤하늘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겨울을 더욱 겨울답게 해주는 것, 바로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이죠. 그런데 이 눈을 만들어내는 세균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스키장 인공눈을 만드는데도 이 세균이 필수 재료로 사용되는데 이 세균이 없었다면 동계올림픽을 치르지 못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눈을 만들어내는 세균,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과톡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 그 비밀을 풀어줄 한 남자가 있었으니. 호불호 박사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좀 더 낭만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있죠. 그건 바로 오늘의 주제. 바로 겨울하면 생각나는 이것. 나 잡아봐라. 자, 이거 어디서?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어머니, 저한테 이러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머머머, 저거 눈 저렇게 뜨고 있는 거 봐, 저 눈. 야, 너 눈 그렇게 뜨지 마, 눈! 예, 바로 눈. 이거 아니죠? 스노우입니다. 오늘은 이 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짠! 이게 뭘까요? 뭔가 현미경으로 엄청 확대해서 찍은 사진 같기는 한데 잘 모르시겠죠? 바로 세균입니다. 세균이라고 해서 뭐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뭐 김치, 요거트, 와인, 맥주 등 발효에 도움이 되는 세균, 효모들이 많고 항생물질을 만드는 곰팡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의 세균은 아주 신기한 곳에서 사용되는 균이라는데요. 그건 바로 스키장입니다. 지금이 딱 제철이다. 겨울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장소 바로 스키장인데요. 여기 세균이 쓰이는 곳이 있다? 그건 바로 인공눈 제작 현장. 우리가 스키장에서 밟고 구르는 이 인공눈이 사실은 세균으로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1970년 미국. 식물병리학자인 스티븐 린도우는 냉해를 입은 작물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구만. 똑같은 온도에 있었던 식물인데 왜 이거는 서리 피해가 있고 이거는 없는 걸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한참을 연구하던 스티븐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거 세균에 감염됐잖아? 두 식물의 차이는 바로 세균 감염. 근데 세균에 감염된 거랑 냉해를 입은 게 무슨 상관이지? 그는 곧바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해당 세균을 두 식물 중 하나에만 감염시키고 식물의 온도를 영하 2도까지 내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얼었다! 얼었어! 세균에 감염시킨 식물만 냉해를 입었습니다. 반대로 세균에 감염시키지 않은 식물은 영하 10도에서도 큰 피해가 없었는데요. 이 세균에 감염되면 치명적이지 않은 온도에서도 냉해를 입게 되는구나. 농작물을 얼게 만든 세균의 이름은 슈도모나스 시링가예. 이 세균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얼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얼음 핵을 제공해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도 쉽게 식물체를 얼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잘만 개발하면 엄청 많은 곳에 쓰일 수 있겠어. 그리고 이 슈도모나스 시링가에가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스키장이 되었는데요. 스키장에서는 인공눈을 만들 때 제설기를 이용해 고압으로 물을 뿌리고 주변 공기를 냉각시켜 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얼음이 형성되는 데는 우리 생각보다 낮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얼음이 형성되려면 최소 영하 11도까지 냉각이 돼야 하고 순수한 물의 경우 최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야 얼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과냉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겨울 평균 온도는 영하 10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럴 때 슈도모나스 시링가에를 사용하면 영상의 높은 온도에서도 빙액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엄청난 냉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티븐의 발견 이후로 인공눈 사업은 전 세계적 붐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1988년 캐나다 캘거리 동계올림픽. 네? 기온 상승이요? 예. 아마도 올림픽 기간 내내 기온이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머리야. 아니 그럼 눈이 다 녹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그럼 슈도모나스 세균을 사용해 보는 거 어떨까요? 슈도모나스? 그렇게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은 슈도모나스 덕분에 무사히 치르게 됐고 그 후로 적도 국가들에서 눈을 내리게 하거나 기후온난화 현상의 대책으로 슈도모나스가 언급되는 등 그 활용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답니다. 과톡 긴급 공지.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과톡이 이번 화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과톡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과떡. 그래서 준비한 코너 제작진이 뽑은 과톡 베스트 아이템 탑3 3위 그녀의 미스터리한 미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저기 부인, 그 살짝 미소를 좀 지어 보시겠어요? 아니 그 좀 크게 미소를 지어 달라고요. 예. 모나리자의 은근한 미소를 표현하기 위해 해부학 연구까지 했던 다빈치. 착시를 이용해 보는 위치에 따라 미소가 달리 보이게 했는데요. 몇 세기 전 그림임에도 파고 파도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와 비밀을 간직한 모나리자 편이었습니다. 2위 우주선 불시착 사건의 진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2022년 8월 24일 양산타워에서 일어난 우주선 불시착 관련된 이야기야. 태양계를 여행하는 한 우주선이 있었어. 그런데 그 안에는 두 동물이 타고 있었지. 바로 오리계의 핵인싸 올리와 야망 고양이 베리였지. YTN 사이언스의 새로운 캐릭터 올리와 베리를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NFT가 완판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썸네일에 낚였다는 세 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망의 1위 바톡의 장름을 시도. 지금 좀비들한테 쫓기고 있다. 사람의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뇌사. 이를 바탕으로 좀비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던 에피소드. 제작진의 힘찬 발연기와 좀비 연기의 부족함을 채워준 천원샵 분장 스티커가 빛을 발했던 편. 2022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매주 달려온 과톡. 여러분, 남은 겨울 눈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요. 언제나 눈처럼 하얗고 맑고 자신 있게 아시죠? 그럼 저 코브라 박사는 언젠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봐요. 현재 개발된 로봇팔 대부분은 손으로 버튼이나 조이스틱을 조작하는 방식이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위스 연구진이 사지를 전혀 쓰지 않고 눈빛이나 호흡만으로 정확하게 조종할 수 있는 로봇팔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웨어러블 로봇팔을 착용한 실험자입니다. 양손과 로봇팔을 번갈아 뻗어가며 원하는 숫자를 정확히 가리킵니다. 로봇팔을 조작하는 건 다름 아닌 실험자의 눈빛과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셔 횡격막이 수축하면 배에 착용한 벨트 센서가 이를 인지하고 로봇팔이 앞으로 뻗어나갑니다. 이때 시선을 추적하는 센서 덕분에 로봇팔이 나가는 방향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Both trained participants and naive participants perform similarly, again showing the intuitiveness of our control interface. 횡격막과 안구 근육을 사용한 조작법이 어느 정도 편리한지 알아보기 위해 가상현실에서 시험해봤습니다. 실제 팔 모양과 비슷하게 구현된 로봇팔은 기존 두 팔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마치 제3의 팔과 같은 역할을 해냅니다. 연구팀은 숨쉬기나 말하기 등 일상적인 동작은 로봇팔 제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e motivation is, can we boost the plasticity in the brain to allow the brain to learn to do something completely new and unseen before?
연구팀은 또 다른 소근육인 귀근육으로 로봇팔을 조정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근육인 귀근육에 센서를 부착했더니 조금만 훈련하면 마우스 커서를 정밀하게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 have found that through a few days of training, people could use these auricular muscles, which are this muscle we have behind the ears, to control this extra limb while still using their natural arms and still speaking and looking around. 연구팀은 개발된 로봇팔이 버튼을 조작하기 힘든 사지마비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작업 능률을 높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공장에서 반복 작업을 하는 로봇팔은 전문가가 경로와 움직임을 지정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조이스틱을 잡고 움직이듯 경로를 그려주면 로봇팔이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조립 작업을 하는 로봇팔입니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 반복적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로봇팔이 움직일 동선, 작업을 고려해 전문가가 프로그래밍한 것입니다. 조이스틱처럼 생긴 장치를 들고 손을 움직입니다. 하나의 움직임을 한 뒤에는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동작을 완성한 뒤 실행 버튼을 누르자 로봇팔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조이스틱이 움직였던 경로를 따라 자동차 표면을 세밀하게 연마합니다. 어려운 작업도 단계별로 VR 컨트롤러와 같은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로봇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로봇팔의 고난이도 작업을 쉽게 지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기술은 표면 연마 작업 외에도 문 열기 닫기, 부품 결합 분리 등의 작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일반 사용자들도 어떤 복잡한 모션의 제어가 필요한 로봇의 고난이도 작업을 별도 이제 프로그래밍이 없이도 쉽게 티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로봇팔의 지능형 작업 외에도 이동 로봇의 자율주행, 로봇의 환경 파악과 강화 학습 등으로도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는 세포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대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꼽히는 뇌신경세포의 비정상 단백질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세포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면역체계 조절 T세포를 변형시켜서 특정 비정상 단백질을 공격 표적으로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알츠하이머 모델 생쥐에게 적용한 결과 뇌 속 비정상 단백질량이 줄어들고 뇌의 항상성이 회복되면서 인지 기능이 개선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장암을 치료할 때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 접합체를 개발했습니다. 순천향대 임정균 교수팀은 암세포에만 약물을 전달하는 접합제를 만들고 이를 적용한 결과 전달체 없이 투여할 때보다 약물이 대장암 세포에 더 빠르게 투과되고 30배 이상의 농도로 침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쥐에게 이 약물 접합체를 20일 동안 투여했더니 약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종양 억제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손처럼 자연스럽게 손목을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의수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김기훈 교수 연구팀은 로봇 의수에 손목 회전 모듈을 더해서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기존 의수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교통사고로 엄지와 검지를 잃은 환자용 의수를 만들고 이를 기존 의수와 비교한 결과 손 기능이 30%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 서해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쳤습니다. 강원도 묵호에서도 최고 85cm 해일이 기록된 건데요. 지진 해일 높이는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높은 너울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어 밀려오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당분간 해안가 출입은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